안녕하세요. 모건대학교 한국학과 2020년도 1학기 창작 세미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주차 수업으로요, 오리엔테이션을 대체하는 동영상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와 함께 수업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요. 수업에 한 학기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과 함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학기 동안 작가론, 작가 노트를 쓰시게 될 텐데요. 그것을 왜 써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허나영이라고 하고요. 먼저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섭섭하실 것 같아서 동영상 얼굴을 조금 내밀어 봤고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우리 3월 31일이죠? 예, 31일 화요일에 처음 여러분들을 뵙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하고 달리 그림을 그린 사람은 아니고요. 미술 비평하고 전시 기획, 그 다음에 책 집필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한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방문해 주셔도 되고요. 아, 블로그예요, 사실은. 네, 방문해 주셔도 좋고요. 여러분들하고 한 학기 동안 어떻게 하면은 작가 노트를 잘 쓸까에 대해서 글쓰기 수업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단톡방을요 17일에 개설을 할 건데요. 예, 그때 그 이후부터 만들어지는 단톡방에 우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혹은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 이메일을 통해서 물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화를 주실 수도 있지만 전화보다는 단톡이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잘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학기 동안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요. 사실 여러분들은 예비 작가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졸업 후에 작업을 하시려는 분들도 있고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어떤 길을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저 모두 다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한국학과에 여러분들이 지망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혹시 한국 화가로서 나의 커리어를 쌓아간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학기 동안은 여러분들이 예비 작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작가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동시대 미술, 즉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 미술계의 화가로서 함께 미술계를 이끌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뭐 미술사 책이나 혹은 예전 화가들에 대해서 읽을 때는 사실은 좀 쉬워 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동시대 미술의 현장에서 그 어떤 예술가로서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려면 내가 이 동시대 미술에 있어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동시대 미술을 이끌어 나갈 거고요. 그런데 이 동시대 미술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어떤 예술 작품과 함께 그 기저에 깔린, 그 밑에 깔린 개념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작품에 대해서 스스로 말로 표현을 하고 글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제가 약간 어려운 말로 메타적인 시각이다라는 이제 표현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작업을 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그 작품에 꼭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약간 요번 시간만큼은요, 약간 한 발자국 떨어져 나와서 내 작품을 좀 약간 객관적인 시각으로 해서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 작품을 봐도 좋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어떤 작품에 대한 가치와 개념을 보다 효과적으로 말과 글로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동안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것을 좀 연습이 되면요. 나중에 어떤 전시나 프로젝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어떤 작가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작품을 하죠. 작품을 잘 하고 계시죠. 그거 너무너무 제가 믿어 의심치 않고요. 우리 모건대학교 한국학과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작업을 하고, 네, 그다음 작품의 퀄리티 역시도 남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품을 하다 보면요, 어떤 나름의 어떤 예술 세계라 그럴까요? 혹은 어떤 예술 의식 이런 것들이 그것이 되는 이게 작가론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비단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성 작가들 역시도 사실 그렇습니다. 훌륭한 작업을 하시는 작가분들도요, 막상 이렇게 어떻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게 됐어요? 라고 여쭤보면은 잘 몰라요 라고 대답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사실 그렇게 말을 해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게 굉장히 신비로워 보이기도 했었죠. 이렇게 훌륭한 작업을 하는데 아무런 어떤 의도가 없다니, 그러니까 어떤 계산적인 것이 없다니 정말 천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동시대 적어도 21세기 미술에 있어서는요, 그런 것들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재성에 대한 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려면 어떤 그런 작품에 대한 기본 개념은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좋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밑바탕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서 우리가 이번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업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가라고 하냐면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실기 수업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실제로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좀 메타적인 시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좀 객관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여러분들 조금 지루하실까봐 얼굴 살짝 다시 등장할게요. 네, 어떤 객관적인 시각을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그냥 보고 나는 이렇군 저렇군 이렇게 하고 그냥 생각만 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저와 그다음에 학생들, 친구들, 동료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적으로 그다음 중간중간 제가 체크를 할 텐데요. 어떤 여러 단계를 거쳐서 글 쓰는 연습, 작가론을 쓰는 연습을 보고서 형식으로 제가 과제를 부여하면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친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예비 작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예비 작가가 어떤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같이 의견을 보태고 이런 시간을 그런 것에도 제가 초점을 두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점에서 수업 태도, 그 다음 출석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점들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발표를 하기 때문에 발표에 있어서는 그런 점에서 발표에서 30%가 점수에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작가론, 제가 중간중간 여러 번의 과제를 내게 될 텐데 이것을 다 합치게 될 거고요. 해서 30% 들어가고 나머지 토론과 참여 및 수업 태도, 출석에 대해서는 40%의 점수가 들어가는데요. 출석은 사실 20%고요. 나머지 토론 참여와 수업 태도가 20%가 들어가니까 사실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열심히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차별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번에는 참 의도치 않은 이런 사고 때문에 사건과 어떤 분위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온라인 강의로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다음 주 2주차에 해당하는 어떤 비평문을 쓰고 그러니까 작가론을 쓰고 그다음에 어떤 문장을 쓰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틀거리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네, 2번에 걸쳐서 제가 온라인 강의를 할 텐데 아마 학교에서도 공지가 갔겠지만 3월 16일부터 27일 사이에 여러분들이 두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둘 다 그렇게 길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한 가지 더 포인트는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시지 마시고 이런 수업을 들었던 것들 중에서 제가 좀 중요하다라고 한 부분들은 체크를 해드릴 텐데 그런 것들 잘 노트에 뒀다가 나중에 과제할 때 그런 특성들을 잘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3번까지는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 괜찮은데요. 좀
더 여러 번 얘기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집에서 들으면 아무래도 몸이 편하잖아요. 네, 편한 마음으로 수업을 들으면서도 이제 좀 미리미리 체크를 해 두셨다가 나중에 과제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31일에 수업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할 텐데, 자, 우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우리 그 31일에 볼 때요, 여러분들, 아이고, 죄송합니다. 첫 번째 발표를 해야 돼요. 제가 빨간색으로 해버렸네요. 첫 번째 발표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입학해서부터 요번에 4학년 이제 해서 졸업작품 발표 글이 하실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작업 이미지를 모아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분량과 형식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다음 수업에서 이제 우리 두 번째 수업, 오리엔테이션 말고 다음 수업에서, 온라인 수업에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그 형태로 만드시면 되고요. 가급적 PPT로 만들어 주세요. 네. 그 좀 간단하고 깔끔하게 PPT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PPT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나의 작품은 이제 흘러왔고, 그 다음에 나의 작품의 특성, 나의 예술 세계는 이러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거를 짧은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1인당 10분 내외가 될 것 같아요. 발표 시간은 한 10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동료들과 함께, 제가 아까 참여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네, 동료들과 함께 제가 거기에 대한 어떤 특성, 그 다음에 어떤 크리틱, 일종의 크리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번에 졸업 작품으로 하려고 하는 작업에 대해서 아직 완성은 안 됐겠지만 아이디어 스케치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시간에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좋은 글 쓰는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드리면서 이날 영화를 볼 거예요. 영화 왜 좋죠?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할 만한 영화는 아닐 수도 있지만 영화를 보고 글쓰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제가 종이 나눠드리고 감상문을 쓰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첫 번째 과제인데 그 영화를 보고 바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로 보는 대중적인 영화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따로 보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 이때는 꼭 출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출석을 하지 않으시면 과제가 하나가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출석을 해 주셨으면 해요. 혹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31일까지는 31일 수업 때까지는 제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날 그냥 안 나온 다음에 제가 그날 그냥 배가 아파서요. 네, 이렇게 하고 말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4월 14일에는요. 작품 분석법,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작품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다른 작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14일과 21일에 작품 분석법을, 14일에는 형식 중심으로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21일에는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들 선배님들이나 혹은 이제 다른 기성 작가분들이 이제 작가론 쓰시는 거 보면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고,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자신의 기분만 막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이 그림을 그렸을 때 너무 우울했다. 아니면 이 그림을 그렸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했다. 막 이런 식의 너무 이렇게 에세이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에세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좀 충실한 어떤 작가론을 쓰려면요, 이런 한 줄이라도 이런 분석이 기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석법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형식에 대해서 수업을 들으면 그 다음 주에는 바로 이제 과제로서 작품 형식 분석을 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용 중심으로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인 28일에는 내용 분석을 한 내용을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과제 1, 2, 3 모두 다 많이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A4 한 반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안, 그 사이 정도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영화 감상문 쓰는 거나, 그 다음에 형식 분석, 내용 분석을 할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글을 쓰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참 텍스팅 좋아하시죠? 네, 메시지도 많이 보내고 카톡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잘 아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렇고, 그다음 저 역시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구어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듯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가론 같은 경우는 문어체라 그러죠. 글씨 쓰듯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일부러 연습하지 않으시면 생각보다 할 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지막 연습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글 쓰는 방법이 좀 되었으면 내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냥 내 작품은 뭐 호분으로 을 사용했고 어떤 먹의 강약을 사용했고 이런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매체적인 것을 넘어서 조금 더 어떤 역사적인 것 혹은 어떤 비평적인 것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면 더 알차겠죠. 네, 쉽게 말해서 좀 멋져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바탕이 될 수 있을 만한 이론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한국 회화사 그래서 삼국시대 때부터 네, 조선시대 때까지 회화사를 말도 안 되게 3시간 만에 끝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근현대 회화사 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이랑 좀 가까운 거는 근현대니까요. 이제 한 딱 110년쯤 이제 2020년이니까 12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역사예요. 1900년대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어떤 한국 근현대 회화사 이건 역시 한국입니다를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동시대 미술론인데 이것은 한국 회화는 아니고요. 우리가 동시대 미술로서 우리 글로벌 시대잖아요. 이런 어떤 동시대 미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요즘 동시대 미술에서는 여러 가지 비평 용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많이 쓰고 있는 어떤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5번에 걸쳐서 미술 이론을 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냥 놀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과제는 바로 네, 어떤 과제가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우선은 이제 마무리 작업으로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하는 동안에 계속 여러분들의 어떤 작업도 진행을 하시고 다른 수업을 통해서 진행하시잖아요.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최종 과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6월 달로 들어가면요. 또 공모전과 레지던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릴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어떤 공모전을 조사를 해 주시고 제가 그때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요. 공모전을 다시 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공모전에 내가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네, 그 레지던시에 혹은 내가 지원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런 기준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원하는 데도 있고요. 이력서나 혹은 포트폴리오를 원하는 데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조사를 또 해주시고 거기에 맞는 신청서를 써보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한 후에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과정이고요. 이것을 하시게 되면요. 그 전에 이제 과제들도 그렇고 제가 계속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네. 제가,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좀 잘 못 썼고, 좀 이거는 맞춤법이 좀 틀렸고, 뭐 이런 데선 이런 관점으로 쓰는 게 더 좋고, 이런 식으로 계속 피드백을 드릴 텐데, 우리가 너무 좋은 게 10명 내외의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예전에도 보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이 한테 피드백을 드릴 텐데, 이 공모전에 대한 것도 좀 가상으로라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안서나 혹은 지원서를 쓰시면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드백을 해드릴 텐데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좀 고쳐보고 하는 연습이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혼자 어떤 공모전이나 레지던시에 지원을 하게 될 때요 충분히 도움이 되겠죠.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큼 열심히 하시느냐에 따라서 물론 점수도 점수지만 훗날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셨으니까 6월 16일쯤에는 전시 관람을 할 예정이고요. 어떤 전시를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6월 23일에는 마지막으로 이날이 제일 중요한 날이겠죠. 네. 어떤 작가 노트를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안 예쁘네요. 그쵸? 네.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고 제출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했었던 포트폴리오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그다음 작가 노트를 한 페이지 정도 깔끔하게 잘 쓰셔가지고 그 전에도 여러분이 미리미리 쓰셨으면 그걸 저한테 주셨으면 제가 이제 그거를 계속 고쳐서
첨삭을 해드릴 텐데 그걸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요. 최종 목표는 여러분들의 어떻게 내가 그동안 해왔던 예술 세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했었던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더불어서 이거를 제가 과제를 내드리니까 억지로라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훗날 여러분들이 어떤 식의 작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비 작가로서 나중에 얼마큼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이번 학기를 통해서 알 수 좀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런 작가론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수업을 여러분 우선 어떤 작가가 되고 싶으세요? 제가 아까 어떤 예비 작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지 혹시 그려보신 게 있으신가요? 네. 뭐 옛날 뭐 미술사에서 뭐 반고가 좋다든지 혹은 김홍도가 좋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은 교수님이 너무 좋다든지 네, 그 한국학과에 훌륭한 교수님들 많으시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이런 작가가 되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작가죠. 네. 세계적으로 좀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생각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혹시 알아요? 네. 여러분들 BTS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네. BTS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을지 BTS마저 알았을까요? 요번에 얼마 전에 많은 상을 휩쓸었던 기생충의 감독, 봉준호 감독 역시도 예전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뭐 아카데미 상도 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봉준호 감독이, 말도 안 돼요? 라고 했던 그런 인터뷰도 있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안 되라는 법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세계적인 작가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이 작업 아실까요? 제가 원래는 이게 조금 더 이제 색깔이 있는 건데요. 뭐 심하진 않지만 제가 지금 흑백으로 바꿨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혹시 이 작업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네, 신의 사랑을 위하여. 막 이렇게 굉장히 시적인 제목이 있지만 여기 지금 재료를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료가 장난이 아니에요. 해골에다가 플래티늄,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여기 이거는 사람 이빨이고요.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스컬스로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 다이아몬드예요. 실제 인간 뼈 위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박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원재료도 굉장히 비싼 이런 작업이죠. 혹시 이 작가가 누군지 아시는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딱 들을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네. 혹시 그때 마치셨던 분 있으시면 나중에 수업 시간에 말씀해 주세요. 네, 바로 데미안 어스트라고 해서 YBA. 제가 나중에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YBA라고 불리는 굉장히 영국 출신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죠. 네, 이런 작가도 있고요. 지금 생존에 있고요. 굉장히 생존 작가 중에 작품이 비싼 그 상위 랭킹에 들어가 있는 작가죠.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 작가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여러 작가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대중적으로 뉴스거리가 많이 되지 않아서 잘 모를 뿐이지만 예전보다는 굉장히 세계에서 활동하시고 유명한 그런 작가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 중에 또 한 분이 바로 서도 작가님이십니다. 이분이 한 작품이 바로 이 집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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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이건 사실 이렇게 푸른색이 빛깔이 들어간 천으로 된 작업이에요. 근데 제가 역시 저작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흑백으로 가지고 와 봤고요. 어쨌든 이 서도 작가님 역시도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공부를 하셨지만 굉장히 세계적인 그런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이렇게 훌륭한 작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래서 사실
봉준호 감독, 기생충 했던 봉준호 감독도 그렇고, 요즘 BTS도 그렇고, 많은 어떤 문화예술, 그다음 체육, 이런 인사들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인기가 있고, 그다음 유명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도 작업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세계적인 작가가 되지 말란 법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큰 원대한 꿈을 가지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금 더 그렇지만 너무 그 꿈은 허황되고 혹은 너무 먼 얘기 같아요 라고 느껴지신다면 또 다른 어떤 좀 더 구체적인 플랜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졸업 후에 작품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졸업하면 우선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어떤 갤러리, 그러니까 일종의 상업화랑이죠. 상업화랑이나 혹은 아트페어에 참가를 해서 작품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그다음 판매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굳이 나쁜 게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작가분들이요, 실제 기성 작가분들도 전업 작가가 되는 거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일을 하지 않고도 뭐 선생님이라든지 혹은 뭐 회사를 다닌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그림만을 그려서 그것을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전시를 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꿈을 꿉니다. 그만큼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 어떤 상업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갤러리에 걸고 아트페어를 통해서 판매를 하면서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요. 대중과의 소통과 교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으로는 특히 요즘 젊으신 분들이 많이 하는 방식인데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국립 혹은 대전에도 대전문화재단에서 하는 레지던시 세미 레지던시가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여러 어떤 창작센터나 레지던시 혹은 사설 레지던시도 굉장히 요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레지던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마 여러분 좀 들어보셔서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어떤 단체나 혹은 국가에서 작업실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 작업실이 숙식이 가능한 곳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곳도 있지만 어쨌든 작업실을 내어주고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작업실을 내어주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우선은 이제 임대료가 안 드니까 좋겠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못 쓰는 폐공장이나 창고 이런 거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가정집에서보다 층고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이런 게 높고 공간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 더 뭐가 있냐면 한 사람만 후원을 하기보다는 여러 작가들을 후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 작가들이 서로 교류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들을 이제 다른 평론가나 혹은 어떤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그다음에 전시나 혹은 다양한 활동들을 열어주면서 이 작가분들이 스스로 어떤 작품에 대해서 많은 자극도 받고 작품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선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굳이 여기에서 이제 안에서는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지금 여기서 해갖고 바로바로 판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어떤 대중의 취미와 좀 맞지 않더라도 나만의 어떤 예술 활동을 하고 싶다. 혹은 나만의 예술 세계를 발전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많이 하게 되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떤 미술관이나 비엔날레에 참가를 하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레지던시나 그런 창작센터에 지원을 하고 활동을 하다 보면은요, 이제 어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업적인 그런 목적을 좀 떠나서 하는 활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작은 상업 화랑이나 아트페어 이런 데라기보다는요, 미술관이나 혹은 요즘 국내에 많은 비엔날레들이 있잖아요. 이런 비엔날레에 어떤 그런 시대적 의미나 혹은 어떤 예술적인 그런 기획력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구분을 하지 않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아주 단순하게 제가 말할게요. 이게 사실은 경계가 불분명하지만 어떤 시대나 혹은 깊은 개념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울림을 줄 수 있고 철학을
뭐 내세울 수 있고 이런 작업을 하고 싶다. 혹은 어떤 설치나 이런 굉장히 전위적인 행위를 같이 하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레지던시나 미술관 비엔날레 이런 쪽을 좀 목표로 주시면 좋고요. 혹은 나는 조금 더 대중과 소통을 하고 싶다. 좀 어떤 철학이나 이렇게 시대적인 무거운 얘기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내가 하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대중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작품을 판매를 하고 나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내 작품을 판매를 하고 예, 그 수익금으로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네, 어떤 갤러리나 아트페어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방향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사실은 이거는 작가 노트나 혹은 나만의 예술 세계를 쓰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예술 세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틀거리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요, 작품을 하는 것 이외에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쁘게 외모를 꾸미는 게 필요할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돈이 필요할까요? 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바로 필요한 것이 바로 어떤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예술가의 어떤 작가론 작성, 예, 작가론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작가분들에게 어떤 코멘트 혹은 어, 조언 같은 걸 하기도 했지만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좋은 글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기보다는요. 네, 그 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가 지금 막 길게 이야기했던 게 좀 많이 와닿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조금 꼼꼼하게 메모를 하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바탕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써야 되는 어떤 작가론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 원문을 여러분이 알고 싶으시다면요, 제가 이렇게 써놓은 요거를 참고를 해보시고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브런치북은 한글로 이걸 번역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는데 완역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래 원본을 보고 싶다면 요거를 찾으시면 돼요. 네. 영어 잘 하시죠?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제가 이걸 다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주세요. 이게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오프라인 수업보다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시 정신 한번 차리시고 수업을 들어주세요. 우선 많은 작가분들이 이제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요. 자기소개서 혹은 작가론을 쓰는 걸 마치 작품처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아까 에세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문학작품처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하나의 작품처럼. 물론 어떤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의 어떤 작업을 하면서 거기다가 같이 이제 곁들여서 막 글을 써요. 글을 써서 전시를 하거나 전시장에서 나눠주거나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작품의 또 하나의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거 말고 제가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내 작품을 어떻게 남들에게 내 작품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느냐. 그 소개를 또 조금 더 넘어서 가능하다면 좀 더 좋아할 수 있게 해주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작품이 무엇에 대한 것이냐를 적는 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굉장히 우리 수업 속에 하면서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떤 메타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보고 쓰는 것처럼 그런 시각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작품에 대해서 그냥 주저리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여주듯이 소개하듯이 묘사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 묘사를 하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왜 이 작품을 만들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이 작품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왜 하지 않는지, 세상에 대한 얘기를 왜 하지 않는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 작품에서 무엇을 이해했으면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작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인 측면, 일단 어떤 색깔,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이런 매개체, 재료를 사용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근거, 왜 그거를 사용을 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것도 거의 비슷한 맥락이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어떤 문화, 그 다음에 주제, 이슈를 다루고 있는지, 쉽게 말해서 나의 우울감을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난 정말 이걸 그린 날은 너무너무 우울한 하루였다. 이런 식으로 에세이를 쓰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식의 우울한 날이 있는데 나의 이 우울감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쓰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여러분 아실까요? 네. 그냥 그때 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떤 기분에 대해서 막 현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작품을 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어린 시절에 나는 그림을 참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 어린 시절에 참 그림을 잘 그렸다. 옛날부터 그림을 참 잘 그렸는데, 좋아했는데, 그런데 이 글을 쓴 작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글을 쓰신, 네, 이 노니 아브라함스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림 그리는 작가 중에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 좋아하지 않은 작가가 있겠냐? 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진짜 그렇죠. 그림을 좋아하니까 여러분들도, 네. 혹은 잘 그렸으니까, 한국 학과를 다니고 있으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새롭지 않으니 쓰지 마라. 대신 일단 또 하나 더 작품에 대해서 내가 정말 얼마나 열정적인지에 대해서 쓸 수 있으나 이 열정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 작품이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 작품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이 모든 걸 이렇게 현실적인 모든 걸 다 참아내고 감내해서 이걸 만들어냈다라는 것만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작가론이라고 하는 건요, 이 작품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에 자신의 예술 세계, 어떤 예술의 관념 같은 걸 쓰는 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작품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것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게 표현을 했다. 좀 이건 이렇게 좀 연세 되신 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어떤 실수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쓴다거나, 혹은 반대로, 난 이런 점에서 너무너무 모자라다. 그래서 좀 모질라지만 막 이런 식으로 너무 깎아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치 판단을 하지 말고요. 자기 작품에 있어서 보는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볼 때 어떤 점에서 주목해야 하는지, 이 작품은 내가 반짝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호분을 사용을 했다. 혹은 마테리얼을 주기 위해서 어떤 그 화선지의 물성에 대해서 굉장히 표현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점을 좀 주목해야 하는 지점을 이야기를 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통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되죠. 하지만 사실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얘기해요. 그걸 우리가 왜 알아야 하냐, 네 생활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다고 또 개인적 감정을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이 개인적인 감정이 어떤 큰 이슈나 주제 문화와 혹은 예술적 아이디어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거를 설명을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항상 뭔가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을 되게 많이 겪는다. 어떤 사회적인 생활이나 이런 거, 뭐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의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이렇게 어떤 폐쇄된 사회에 대한 어떤 또 다른 고찰을 해보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연결이 되겠죠. 네, 그런 점으로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이 개인적 경험을 빼란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점, 그건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면 요즘 시대에는요, 개인적 경험을 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글을 쓸 때는요, 단순한 문장으로 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많은 작가들이 이렇게 써요. 나의 작품은 젠더라는 개념을 탐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굉장히 멋져 보인다 그래야 되나요? 네,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이 문장은 요거랑 같은 말이죠. 나의 작품은 젠더에 관한 것이다. 그쵸?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다 보면 너무 단순하게 쓰면 너무 애가 쓴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 쓴 것 같아요. 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내용이 진정성이 있다면 위에 뭐 나의 작품은 젠더라는 개념, 탐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명확하고 훨씬 더 그 작품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단순한 문장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도 뜻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단어들을 적지 말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작가가 이 작품의 뜻, 이 단어의 뜻은 알고 썼을까? 그래서 보통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말은 병치했다, 인문학적이다, 언캐니하다, 해체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써요. 비슷한 의미로서 현학적인 표현, 그러니까 어려운 말 있죠. 자동기술적으로 급진적인 어떤 선업이 아니라 선험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단어를 그냥 쓰는 거예요. 그게 잘 맞아지면 괜찮아요. 근데 그러기가 사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럴 땐 써도 됩니다. 뭐냐면 정말로 내가 이 단어를 잘 알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면 그 단어를 써도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멋져 보이려고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연결해서 동사나 형용사를 마음대로 명사화하지 말아라. 이거는 미국도 이게 원래 이제 영어로 표현이 된 글이었으니까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말로 하도 한자어로 너무 한자어로 표현하지 말아라. 너무 명사화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시각적인 뭐 어떤 것을 이런 거를 뭐 시각화하여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세계적인 것을 세계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빨리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다른 사람의 철학이나 생각을 인용하는 건 가급적 피하고 하지만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남의 말을 그냥 갖다 쓰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걸 필요하다면 짧게 인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인용을 한다면은 혹은 언급을 한다면은 참고 목록을 꼭 넣어라 해서 참고 자료 작성법을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많이 검색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글쓴이 이름, 글 제목, 그다음 사이트 이름, 그러니까 사이트 네이버 캐스트 뭐 이렇게 한다면은 네이버 캐스트 쓰고 URL 주소를 쓴 다음에 그걸 검색한 이게 중요합니다. 그걸 쓴 날짜가 아니라 여러분이 검색한 연도와 날짜를 써야 돼요.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거를 글을 쓴 다음에요. 이게 좀 아리까리해요. 이게 좋은 글인가 좋지 않은 글인가라고 할 때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 읽어봐요. 글을 읽어보면서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은 녹음해라라고 또 얘기하는데 녹음이 좀 불편하다면 그냥 읽어봐도 좋아요. 읽어보다 보면 내가 읽기에도 좀 불편한 혹 너무 문장이 꼬여 있다거나 혹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걸 과감하게 고쳐서 조금 더 단순하게 혹은 읽기 편한 글로 만들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어체로가 아니라 문어체로 그렇게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언을 구해라. 예, 그래서 제가 피드백 드린다고 했죠? 첨삭해 드린다고 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이 글을 쓴 다음에 저한테 주셔서 제가 첨삭을 해 드릴 거고요. 과제로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첨삭을 해서 드릴 테니까 그걸 보면서 교정을 받아야 이게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쓰는 어떤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글쓰기 습관. 그런 것들을 고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아주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작가론을 좋게 잘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작가론을 쓸 수 있을 것인가가 바로 이번 것입니다. 다음 강의는요, 비평문의 구조 및 문장 장수법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3월 27일까지 오늘 수업과 그다음에 다음 수업까지 꼭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31일에는 발표를 해주시면은 작가론을 좀 간단하게라도 써서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이메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